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두원입니다. 일상에서 과학으로 생각해보는 시간, 오늘은 당연하게 생각했던 까만 밤하늘, 그 밤하늘은 왜 깜깜할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걷던 트루먼 앞에 무언가 쿵 하고 떨어집니다. 깜짝 놀란 그는 조심스럽게 그 물체를 들어서 살펴보는데요. 연극 무대에서 흔히 볼 수 있던 조명입니다. 옆쪽에는 시리우스라고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혼란스러워하며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본 순간 그는 깜짝 놀라고 합니다. 하늘에 구멍이 생겨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내 그 구멍은 메꿔져 버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정상적인 하늘로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1998년 개봉한 영화 트루먼 쇼의 한 장면입니다. 주인공인 트루먼은 자신이 사는 세상을 실제라 믿고 있지만 사실 그곳은 허구의 세상입니다. 거대한 반원형 돔 구조의 세트장에서 촬영되는 시트콤이었던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그곳에서 살아왔던 그만 몰랐을 뿐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을 잘 알면서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진 이 시리우스 조명으로 인해서 그는 큰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고 보니 살아오면서 겪는 이상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트루먼은 마침내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요트를 타고 금단의 바다를 넘어 마침내 세상의 끝, 그러니까 인공돔의 가장자리에 있는 출입구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진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어느 순간 모든 것이 거짓처럼 보이는 세상이라면 어떨까요? 그 혼란스러움은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오래전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기토 에르고 숨. 번역하자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모든 것이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것은 생각하는 나라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 주인공 트루먼이 진실을 찾기 위해 의지한 것도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트루먼이라는 이름은 바로 이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트루먼은 트루, 진짜, 맨, 사람을 뜻하기 때문이죠. 제가 좋아하는 영화 이야기를 하다 보니 또 서두가 길어졌습니다. 사실 이 영화가 담고 있는 이와 같은 철학적인 주제도 흥미롭긴 하지만 과학자로서 저는 이것보다는 조금 다른 주제를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바로 하늘에 관한 것인데요. 아까 이야기 초반에 등장했던 시리우스라는 조명이 떨어진 바로 그 하늘입니다. 시리우스는 별의 이름입니다. 밤하늘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인데 지구로부터 약 8.6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8.6년이 걸리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지만 다른 별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가깝습니다.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도 그 거리가 무려 4광년에 달하죠. 그런데 왜 하필 조명에 이 시리우스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던 것일까요? 아마도 둥그런 돔 형태의 세트장에서 밤하늘을 연출할 때 그 조명이 시리우스 별을 담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밖에 수많은 별들이 연출하기 위한 다른 조명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하필 그날 시리우스를 담당한 조명이 낙하사고를 일으키고 만 것입니다. 커다란 돔에 매달린 조명의 불빛이 실제 별빛을 대신한다는 영화적인 발상이 참 기발했는데요. 하지만 사실 이와 비슷한 생각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실제로 기원전 고대인들이 상상했던 밤하늘의 모습은 이와 유사했습니다. 둥근 돔 형태의 하늘, 그리고 그 하늘에 박혀있는 빛나는 별들. 고대 그리스인들은 하늘이 투명한 돔으로 되어 있다고 상상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과학 지식이 없던 시대,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런 상상을 떠올린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 않을까요? 증명도 반증도 할 수 없으니 일반적인 상식 그리고 경험과도 잘 일치하는 이 이야기에 당시 사람들은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그럴싸하게 다가옵니다. 아마도 그래서 트루먼도 깜빡하고 속아 넘어갔던 것이겠죠. 여기서 마무리한다면 그저 우리 조상들이 밤하늘을 이렇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끝날 테지만 제가 하고 싶은 진짜 중요한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하늘은 돔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별들이 박혀 있다는 이야기를 더 이상 믿지 않게 되면서부터 제기된 근본적인 질문에 관한 것이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우주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며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여러 행성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그리고 별들은 그 행성들 저 너머 먼 우주에 빛나고 있다라는 사실 말이죠. 지구를 중심으로 커다란 돔에 행성들과 별들이 박혀 있다는 믿음은 점차 사라지게 됐습니다. 뉴턴의 시대에 이르면 우주라는 공간은 무한하게 확장됩니다. 그 이전만 하더라도 우주는 그 크기가 유한하다는 믿음이 대세였는데요. 뉴턴은 이러한 믿음에 큰 문제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영국의 성직자 리처드 벤틀리는 1692년 뉴턴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중력이라는 것이 잡아당기는 방향으로만 작용한다면 은하를 이루고 있는 모든 별들은 결국 중심으로 모여들면서 와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주가 유한하다면 그것은 고요하고 정적인 무대가 아니라 모든 별들이 한데 뭉기면서 처참하게 종말을 맞는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주가 무한하다면 임의의 물체를 왼쪽 혹은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는 힘도 무한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도 모든 별들은 조각조각 찢어지면서 혼돈에 찬 종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주장을 벤틀리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이 난해한 문제를 놓고 고심하던 뉴턴은 한 가지 묘안을 찾아냈습니다. 만약 우주가 무한하면서 모든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중력들이 세밀하게 균형을 이룬다면 우주가 지금처럼 정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매우 불완전한 논리에 의지하고 있음을 뉴턴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 우주에서 아주 작은 요동만 일어나더라도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고 그러면 우주는 중력에 의해서 한 곳으로 수축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벤틀리가 주장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뉴턴은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태양과 항성들이 중력에 의해 한 지점으로 와야 되지 않으려면 전지전능한 신의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만약 우주가 그처럼 무한하게 크다면 그리고 이 무한한 공간 안에 별들이 균일하게 존재한다면 그렇다면 밤하늘은 왜 별빛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을까요? 무한한 공간에 존재하는 무한한 별들이 내뿜는 빛의 양 또한 무한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현실의 밤하늘은 이처럼 어두운 것일까요? 실제로 밤하늘에서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은 최대 6,000개에 불과하고 도심에서는 그 수가 훨씬 더 줄어듭니다. 그러니 아마도 트루먼쇼에서 밤하늘을 연출하기 위해 사용된 조명의 수도 그리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독일의 의사이면서 천문학자인 하이니 올버스였는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문제를 올버스의 역설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우 고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과학 지식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고안한 한 가지 가설을 제시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주에 분포하는 가스, 먼지 등이 멀리서 오는 별빛을 흡수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죠. 우주에 퍼져 있는 가스나 먼지 등이 주변에 있는 고온의 별 등에서 오랜 시간 동안 빛을 흡수하면 발광성운이라는 거 불리우는 밝게 빛나는 가스 덩어리가 된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가스 덩어리가 강한 에너지를 받아 스스로 열과 빛을 방출하는 것인데요. 마치 쇠를 가열하면 빨갛게 달아오는 현상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주가 무한히 크고 무한한 시간 동안 공간에 퍼져 있는 가스와 먼지 등이 별빛을 흡수한다면 여전히 우주는 더 밝게 빛나고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 우주에는 이러한 가스와 먼지가 충분히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역설을 해결할 돌파구가 될 만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1929년 허블이라는 천문학자가 우리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뉴턴이 생각했던 것처럼 무한한 크기의 우리 우주가 팽창도 수축도 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시작도 끝도 없으면서 항상 그 상태 그대로 존재한다고 믿어왔지만 실제로는 팽창하면서 계속 변화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팽창하는 우주의 시간을 거꾸로 돌려보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지금과는 반대로 우주의 공간은 점차 줄어들게 될 것이고 초기 우주는 아주 작은 공간 안에 물질과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을 것입니다. 빛도 포함해서 말이죠. 이 상태에서 다시 시간을 정상적으로 돌리면 우주와 공간은 다시 팽창하면서 물질, 에너지 그리고 빛 등은 서로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빛의 속도는 유한합니다. 초속 30만 킬로미터라는 어마어마한 속도이긴 하지만 분명 측정이 가능한 유한한 크기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팽창하는 우주처럼 멀어져가는 공간에서도 빛이 도달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그 멀어져가는 속도가 엄청나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허블이 관측한 바에 따르면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곳일수록 멀어져가는 속도 또한 더 빨라집니다. 이는 공간 자체가 팽창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앞에 2m 떨어진 곳이 1초에 2m 속도로 멀어져 가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다시 2m 떨어진 곳의 속도는 얼마일까요? 정답은 1초에 4m입니다. 1초에 2m 속도로 떨어지는 곳에서 다시 1초에 2m 속도로 더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이라면 잠시 후에 별빛이 우리에 도달하겠지만 훨씬 더 멀리 떨어진 곳의 별빛은 한참 후에나 볼 수 있게 됩니다.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멀리 떨어진 하지만 아직 도달하지 않는 빛은 138억 년 전의 빛입니다. 그렇다면 그곳과의 거리는 얼마일까요?
빛의 속도로 138억 년을 달려야 하니 138억 년이라고 답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실제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깜빡하셨습니다. 빛이 달려갈 거리가 더 멀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죠. 우주가 팽창하는 정도를 고려해서 과학자들이 계산한 가장 먼 거리는 약 465억 광년입니다. 여기까지를 우리는 우주의 지평선이라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너머는 무엇이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관찰할 수 있는 빛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주의할 것은 465억 광년 안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장 오래된 빛이 그 정도에 있다는 뜻이지 현실적으로 그 빛을 볼 수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이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별빛은 아직까지 우리 눈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밤하늘은 왜 깜깜할까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발견 이전에 이미 올버스의 역설에 대해서 정확한 해답을 제시한 소설가가 한 명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이름은 에드거 앨런 포, 검은 고양이, 어셔가의 몰락 등을 쓴 유명한 추리소설 작가입니다. 그는 자신의 한 시집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주가 대부분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별들로부터 방출된 빛이 아직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장황한 내용의 핵심을 에드거 앨런 포는 이 단 하나의 문장 안에 담았습니다. 물론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이었으니 올버스의 역설을 최초로 해결한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그는 과학자들에 앞서 빅뱅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 꺼내기도 했습니다. 같은 시집에 이런 글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초적이고 무연한 하나로부터 관계에 형용할 수 없는 다양성과 더불어 단번에 존재하게 되었다. 과학적인 논거의 여부를 떠나 그의 통찰력만큼은 놀랍기만 한데요. 때로는 과학에 앞서 이런 해안이 번뜩일 때가 있습니다. 그 해안이 과학이 나갈 방향을 알려주기도 하죠. 그래서 과학의 시대이긴 하지만 여전히 인문학이 강조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밤하늘의 모든 별빛들을 볼 수 없기에 아쉽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우리가 밤하늘을 동경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총총거리며 빛나는 별들 저 너머에 우리가 여전히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세상이 존재하니까요.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미지의 세계, 저도 오늘 간만에 밤하늘 한번 봐야겠습니다. 수많은 예술가, 소설가, 과학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상상의 날을 한번 펼쳐보려 합니다. 혹시 모르죠? 어쩌다 엄청난 영감을 얻게 될지도. 여러분도 같이 한번 해보시죠. 다음 시간에는 사람들이 왜 복권을 계속 사는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